두 분의 신성한 결합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례의 엄숙한 목소리가 화려한 예시콜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미소를 지으며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아리아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신랑 강민호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늠름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반대합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늘 결혼식에 들러리인 오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민호는 당황한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앉아.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리아의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아리아.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난 민호 씨의 아이를 가졌어. 그 말은 예시콜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리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모두가 민호가 이 상황을 수습해 주길 바랐다. 그가 수진의 말을 부정하고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소리쳐 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아리아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맞아. 수진이는 내 아이를 임신했다. 민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가면을 벗어 던졌다. 아리아, 솔직히 말해서 너와의 결혼은 비즈니스에 불과했어. 네 배경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넌 너무 지루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리아의 심장에 박혔다. 수진은 민호의 품에 안겨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아리아를 내려다보았다. 아리아, 넌 언제나 그랬어. 착하고 순진한 척하지만 속은 텅 비었잖아. 민호 씨 같은 남자는 너랑 어울리지 않아. 그는 나처럼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여자를 원해.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호는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여기 오수진입니다. 고아 출신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에게 잠시 동정심을 느꼈던 제 잘못이 크군요. 예시콜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경멸하는 눈초리,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아리아를 향했다.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울어서 저들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었다. 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신부의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민호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소리치거나 우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리아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 할 말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웨딩드레스만큼이나 하얗고 섬세한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뺐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쨍하는 작은 소리가 홀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어서 고마워. 단 한마디였다. 그 말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아리아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엉망이 된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천천히 퍼진 로드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패배자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떠나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그녀가 예식홀 문을 열고 사라지는 순간 민호와 수지는 잠시 동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고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아리아의 마지막 눈빛과 그 차가운 한마디가 불길한 예감처럼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예식장을 빠져나온 아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사는 그녀의 엉망이 된 모습과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엑셀을 밟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향해 차를 몰았다. 차창 밖으로 행복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아리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차가 마침내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섰다. 아리아는 차에서 내려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웨딩드레스는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충격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고 차가운 분노가 채우고 있었다. 최상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계의 제국 금융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IT 산업의 제왕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그리고 더 중요한 직함이 있었다. 바로 아리아의 오빠들이었다. 첫째 한태호는 금융그룹의 회장이자 조직의 브레인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인 표정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동생을 향한 걱정과 배신자들을 향한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아리아가 입고 있는 드레스 자락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둘째 한지우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와 호텔 체인의 CEO였다. 다혈질이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가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그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었다. 그 개자식들 당장 찾아가서 찢어 죽여버리겠어. 막내 한서준은 IT 보안 회사의 대표이자 천재 해커였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들고 서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화면에는 예식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영상과 함께 강민호와 오수진의 모든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다른 두 형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아리아는 오빠들을 지나쳐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쳐진 태호의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는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아무렇게나 찢어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순백의 실크가 힘없이 뜯겨 나갔다. 그녀는 찢어낸 천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닦았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 새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아리아는
손을 다 닦은 뒤 찢어진 천조각을 바닥에 버리고 오빠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이제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하고 부드러운 유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 흥룡회의 여왕 아리아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는 목소리. 그녀는 소파에 여왕처럼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들을 사라지게 해.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지훈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물론이지. 내가 당장 처리할게. 어떤 고통을 원해?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줄까?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아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빨라.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비로운 형벌이야. 나는 그들이 살아서 지옥을 맛보길 원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빼앗아. 강민호에게는 그의 회사와 가족의 명예 그리고 돈. 오수진에게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얼굴과 사람들의 관심.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서로를 원망하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리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빠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의 눈빛에서 동생을 향한 걱정은 사라지고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의 간부로서의 냉혹함만이 남았다. 한태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강성그룹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 우리가 가진 채권을 전부 회수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려 내일 아침까지 주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한지훈 역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수진이라는 모델 당장 업계에서 매장시켜.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청구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언론에 터뜨려. 내일 아침이면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여자가 되어 있도록. 한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아리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강민호와 오수진의 모든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은밀한 계좌 내역, 그리고 그들이 숨겨온 비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서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던 것이다. 그는 그저 여왕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리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두 남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강민호와 오수진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강남의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운집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예식장에서의 소라는 이미 그들에게 통쾌한 무용담이 되어 있었다. 유리잔을 부딪히며 민호가 웃었다. 봤어, 그 여자 마지막 표정. 정말 볼만했는데. 수진은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다. 당연하지. 자기가 감히 누구를 넘봤는지 이제야 알았을 거야. 이제 곧 당신은 강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나는 사모님이 되는 거지. 아, 정말 꿈만 같아. 그들은 아리아를 어리석고 힘없는 고아라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운명을 올가맬 그물을 짜고 있었다. 복수의 첫 번째 장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성그룹의 회의실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와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을 앞두고
이사들과 최종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 계약만 성공하면 강성그룹은 업계 5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민호는 어젯밤의 승리와 오늘의 성공을 상상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서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성그룹의 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개장한 지 불과 3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악성 루머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설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말도 안 돼, 전부 거짓이야. 강 회장이 절규했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서 한태호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강성그룹의 재무상태 주가 흐름 관련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인터폰을 눌렀다. 1단계는 성공적이야. 이제 2단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매입해둔 채권을 빌미로 모든 은행과 금융사에 강성그룹의 자금줄을 막으라고 압박해. 그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절대적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금융계가 움직였다. 강성그룹의 주거래 은행은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다른 금융사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신규 대출을 막아버렸다. 예정되어 있던 인수합병 계약은 당연히 무산되었다. 상대 기업은 강성그룹의 재무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강민호와 강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수십 년간 관계를 맺어온 정계와 재계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강성그룹을 옥죄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호는 미칠 것 같았다. 하룻밤 사이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가는 왕국을 바라보는 무력한 왕자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예식장을 떠나던 아리아의 그 차가운 눈빛. 설마 그 여자 때문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고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모든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마치 강성그룹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아픈 곳만 골라 때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강성그룹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호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다. 그의 핸드폰에 오수진의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지만 그는 받을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아리아와의 파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의심은 곧 희미한 공포로 변해갔다. 강민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
오수진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에서 쇼핑을 하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승리를 자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아리아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민호 씨네 집안에서 벌써부터 예물 얘기를 꺼내시더라. 아리아 그 애는 정말 불쌍하지 뭐니. 자기가 분수도 모르고 너무 큰 걸 넘봤던 거지. 그녀는 마네킹에 걸린 화려한 드레스를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인터넷 연예 뉴스에는 그녀와 민호의 운명적 사랑을 미화하는 기사들이 몇 개 올라와 있었다. 물론 한지훈의 입김이 닿지 않은 소규모 언론사들의 기사였다. 그녀는 기사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곧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사랑의 승리자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이걸로 할게요. 강민호 씨 이름으로 달아두세요. 그녀는 당당하게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점원의 표정이 이상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수진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해보세요. 점원은 몇 번이고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수진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 역시 승인이 거부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그녀가 당황하며 은행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그녀의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매니저는 평소의 부드러운 태도와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수진 씨 지금 인터넷 확인해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메인 화면 전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충격 단독 모델 오수진의 추악한 과거 전격 공개, 스폰서 학력 위조, 성형 의혹, 양파 같은 그녀의 거짓말, 친구의 약혼자를 빼앗은 희대의 악녀 오수진의 두 얼굴. 기사를 클릭하자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데뷔 전 촌스러운 얼굴이 담긴 졸업사진과 현재의 얼굴을 비교하는 사진, 그녀가 유력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언들,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학적 서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의 거대한 폭로였다. 같은 시각 한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고 있었다. 오수진의 이름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보고했다. 회장님 지시대로 모든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녀와 계약된 모든 광고주들이 계약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동생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의 눈에는 동생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그녀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적의가 불타고 있었다. 오수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악플로 뒤덮였다. 역겹다, 쓰레기, 방송에서 퇴출하라 등 어제까지 그녀를 찬양하던 대중은 가장 잔인한 심판자가 되어 그녀에게 돌을 던졌다. 조금 전까지 통화하며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속사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계약 해지 통보서뿐이었다. 소속사 대표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위약금 청구 소송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완전히 고립된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강민호뿐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자신의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는 그는 수진의 전화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 수진은 그의 아파트로 달려가 인터폰을 눌렀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뿐이었다. 지금 나도 죽을 지경이야. 내 문제까지 신경 쓸 시간 없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민호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리아에게서 벗어날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사방에는 그녀가 사들인 명품들이 널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무의미한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텅 빈 눈으로 TV를 보았다. 모든 채널에서 자신의 스캔들을 다루고 있었다. 그때 한 기자의 멘트가 그녀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특히 오수진 씨가 결혼식장에서 주장했던 임신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임신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민호를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 그녀가 꾸며낸 가장 악랄한 거짓말. 이제 그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아리아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게임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 거대한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강민호에게는 매일이 지옥이었다. 일주일 만에 강성그룹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었다. 집과 차는 압류당했고 통장의 장원은 바닥을 드러냈다. 어제의 재벌 2세는 오늘의 빈털터리가 되었다. 오수진의 몰락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자신의 생존이 더 급했다. 그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허름한 모텔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 그것은 바로 아리아였다.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복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리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꾸밀 힘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분명 그녀의 오빠들이 나선 것일 터였다. 그래, 그들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었으니까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 정도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희미한 희망이 보였다.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리아가 아니라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알던 한유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상냥하고 마음이 약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에 매달려 용서를 구하면 그녀가 오빠들을 설득해 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아리아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리아가 시내의 한 대형 식물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간 깎지 않은 수염 퀭한 눈 구겨진 옷. 식물원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유리도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싱그러운 풀 내음으로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절망이 이곳만은 비껴간 듯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는 저 멀리 희귀한 난초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리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몸에 딱 맞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리야, 아니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무심한 눈빛에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나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회사는 망했고 난 모든 걸 잃었어. 제발. 오빠들한테 그만하라고 말해줘. 응. 그는 그녀의 발치에 매달려 애원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들먹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어떻게든 그녀의 동정심을 자아내려 했다. 식물원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오직 아리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중요했다. 아리아는 그의 처절한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의 말이 모두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식물원의 인공폭포 소리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지루한 고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 민호는 숨을 멈췄다. 아리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와의 결혼은 비즈니스에 불과했다고도 했지. 넌 내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결혼식 날 민호가 뱉었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는 무릎 꿇은 민호를 향해 몸을 살짝 숙였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의 말은 선고처럼 민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한유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리아는 몸을 일으켜 그에게서 돌아섰다. 단 한 번의 미련 어린 시선도 없이 그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 자락이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희망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절망보다 더 깊은 완전한 허무가 그를 덮쳤다. 식물원에서 돌아온 강민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광기가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힌 그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단 한 가지 목표에만 집착했다. 복수. 그는 오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쓰레기장 같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물과 알코올에 찌든 초라한 여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호를 본 그녀는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망쳤어.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한참을 싸웠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격렬한 증오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바로 아리아에 대한 지독한 원한. 한참 후 지쳐버린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민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입을 열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우리가 당한 걸 그대로 갚아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수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민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아니,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바로 한유진 그 자체야. 그는 미친 계획을 털어놓았다. 아리아를 납치해서 그녀의 오빠들을 협박하자는 것이었다. 돈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망쳐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는 허황된 계획이었다. 그들은 아리아의 오빠들이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리아 자신은 그저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자 마지막 실수가 될 운명이었다. 그들이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어설픈 작전을 짜고 있는 동안 그들의 모든 대화와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한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거대한 서버룸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스마트폰 민호에 노트북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이미 오래전에 서준의 통제에 들어와 있었다. 서준은 그들의 납치 계획이 담긴 녹취 파일을 형제들과 아리아에게 전송했다.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한지우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 것처럼 분노했지만 한태호는 그를 제지하며 아리아의 결정을 기다렸다. 아리아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그녀는 서준이 보내온 파일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멍청하긴. 하지만 덕분에 모든 걸 끝낼 좋은 기회가 생겼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무대를 준비해. 나는 기꺼이 미끼가 되어줄 테니. 그녀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오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태호가 운영하는 미술재단의 주최로 작은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다. 아리아는 그 행사의 주최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의도적으로 강민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날 밤 아리아는 일부러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행사가 끝난 뒤 혼자 갤러리 뒤편의 한적한 정원으로 나섰다. 밤 공기를 쐬고 싶다는 핑계였다. 그곳은 CCTV의 사각지대였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모든 것이 민호와 수진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민호와 오수진이었다. 그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아리아에게 다가왔다. 민호의 손에는 약품 냄새가 나는 손수건이, 수진의 손에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한유진,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아리아는 놀란 척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눈앞에 벌레 2마리를 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민호가 덮치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잠시 저항하는 척하다가 순순히 정신을 잃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민호의 품으로 쓰러졌다. 잠깐의 승리감에 도취된 두 사람은 서둘러 아리아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 그곳은 서준이 일부러 그들의 노트북 검색 기록에 흘려놓은 안전한 장소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창고, 앞 민호와 수진은 정신을 잃은 아리아를 낡은 의자에 묶었다. 그들은 이제 곧 받게 될 막대한 돈과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잠시나마 안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미줄의 스스로 걸어 들어온 나방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거미는 이제 막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버려진 창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한태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수진은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있는 아리아를 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한태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무슨 일이지? 민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강하게 보이려 애쓰며 말했다. 내 동생은 우리 손에 있다. 살리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현금 50억과 해외로 떠날 비행기를 준비해. 경찰에 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의 협박에 한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민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태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게 전부인가? 고작 그걸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건가? 그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다. 뭐라고? 뒤를 돌아봐, 벌레 같은 놈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민호와 수지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창고의 사방에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총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민호와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밖에서 세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한태호, 한지훈 그리고 한서준이었다. 그들은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고 태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으며 서준은 무표정하게 손에 든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민호와 수진을 지나쳐 아리아가 묶여있는 의자로 향했다. 공포에 질린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아리아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오지마 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지훈은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죽여 내까짓게 감히 누굴.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찾고 있었어. 민호와 수진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리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 풀려났는지 밧줄은 바닥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먼지라도 묻은 듯 손을 털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민호는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네가 왜 거기에... 아리아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넓은 창고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호와 수진의 눈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한유진호는 내가 만든 이름이야. 지루하고 평범한 삶을 동경해서 만든 가짜 신분.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 진짜 이름은 아리아.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 세 남자는 내 부하 직원 같은 거지. 안 그래? 오빠들. 그녀의 말에 세 명의 CEO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보스. 그 광경에 민호와 수진의 뇌는 생각을 멈췄다. 아리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흑룡회의 선대 보수셨어. 그리고 나는 그분의 유일한 후계자지. 너희가 건드린 건 힘없는 고아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밤을 지배하는 조직의 여왕이었던 거야.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가 천둥처럼 그들의 머릿속을 때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수진은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회사의 기이한 몰락 수진의 완벽한 추락, 그리고 자신들을 가지고 노는 듯한 이 완벽한 함정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여왕의 심판이었다. 민호는 바닥을 기어 아리아의 발치로 다가갔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수진 역시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아리아를 협박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리아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창고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끌고 가. 아리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비명과 애원을 쏟아내는 강민호와 오수진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새오빠는 아리아에게 다가왔다. 동생을 향한 걱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한지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저놈들이 널 치려고 했을 때. 그의 말에는 아직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저들은 괜찮으면 안 되지. 죽음은 너무 쉬운 결말이야. 나는 그들이 살아있는 내내 매 순간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장소는 바뀌어 흑룡회의 비밀 아지트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신문실. 그곳은 고문기구 하나 없이 오직 차가운 금속 벽과 테이블, 그리고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강민호와 오수진은 그곳에 각각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아리아는 여왕처럼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먼저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 너는 돈과 명예,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난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어. 그녀가 손짓하자 한서준이 옆에 있던 노트북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강민호의 주민등록, 여권, 은행 계좌 등 그의 모든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자 모든 정보 위에 붉은색으로 사망이라는 글자가 찍히며 파일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민호가 절규했지만 그의 존재는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아리아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제 너는 강민호가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지. 너는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없는 존재가 되어 남은 평생을 우리가 소유한 해외의 불법 광산에서 일하게 될 거야. 네가 내게 주었던 마음의 빚을 평생의 강제 노동으로 갚도록 해. 그의 눈앞에 남은 인생이 그려졌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갱도. 끝없는 노동과 희망 없는 하루하루.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곧바로 사내들에게 끌려나가 어딘가로 향하는 화물선에 실렸다. 그것이 그가 본 조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은 오수진의 차례였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리아를 바라보았다. 아리아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오수진, 너는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과 사람들의 관심을 무엇보다 사랑했지. 그래서 모두가 너를 알아보지만 동시에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될 거야. 아리아의 말이 끝나자 지훈의 부하들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내 얼굴은 이제 네가 저지른 죄의 낙인이야. 성형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지. 서준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다. 촌스러운 이름과 초라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너는 이 신분으로 우리 조직이 관리하는 가장 더럽고 어두운 구역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불법 도박장의 청소부나
삼류 술집의 접대부로. 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너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으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수지는 절망하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고백했다. 임신은 거짓말이었어요. 민호 씨를 붙잡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자비를. 그녀는 그것이 동정심을 유발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리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고 있어. 결혼식 당일 서준이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수진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곧바로 끌려나가 도시의 가장 후미진 뒷골목에 버려졌다. 그녀의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아리아와 새오빠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아리아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사랑과 삶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다시 흥룡회의 여왕 아리아로 돌아가야만 했다. 복수의 광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리아와 새오빠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한지훈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리아.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을게. 그의 말에 아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붉은 와인이 잔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15년 전 그날의 기억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피로 물들었던 그날 밤의 기억.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룡회의 심장부인 거대한 저택 흥룡자에 알쉐이 롱자에 어린 아리아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조직의 보스이자 엄격한 군주였던 아버지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작은 공주님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3명의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거두어들인 고아들이자 아버지를 대신해 아리아를 지키는 그림자들. 냉철한 판단력의 태호, 불같은 성격의 지훈, 그리고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과묵한 서준. 그들은 나이도 성격도 달랐지만 아리아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날은 아리아의 8번째 생일이었다. 저택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조직 내의 반란 세력이 외부의 적과 결탁하여 저택을 기습한 것이다.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아리아의 아버지는 어린 딸과 3소년을 비밀 통로로 이끌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리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리아 아빠는 괜찮을 거야. 이 오빠들하고 먼저 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돌아서서 적들과 맞섰고 아리아의 어머니 역시 남편의 곁을 지켰다. 어린 아리아는 태호의 손에 이끌려 어두운 통로를 달려야 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부모님의 비명소리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모님과 집, 그리고 평범했던 어린 시절까지도. 혼란 속에서 어린 아리아를 지킨 것은 새오빠였다. 태호는 냉철하게 도주로를 계획했고 지우는 작은 몸으로 아리아를 감싸며 날아드는 파편들을 막아냈다. 서준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선대 보스와의 마지막 약속, 아리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몇 년 후 세 사람은 아리아의 이름 아래 흩어진 조직을 다시 규합하고 반란 세력을 모두 숙청했다. 그들은 피해의 복수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된 날, 그들은 이제 16살이 된 아리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테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선대 보스님의 유일한 혈육이신 아리아님을 흥룡회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훈과 서준 역시 충성을 맹세했다. 그날 이후 아리아는 작은 공주님이 아닌 조직의 여왕이 되었다. 새오빠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기사이자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 하지만 여왕의 삶은 고독했다. 피와 배신 그리고 권력 암투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가끔씩 부모님과 함께했던 평범한 날들을 그리워했다. 조직의 보스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갔다. 그래서 그녀는 한유진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평범한 집안의 고아라는 설정. 그녀는 자신의 모든 배경을 지우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 흥룡회의 여왕 아리아가 아닌 평범한 여자 한유진으로서 누군가를 만나고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 강민호는 바로 그 갈망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 회상에서 깨어난 아리아는 씁쓸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테오가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그놈은 네가 만든 환상을 사랑했을 뿐이야. 너의 진짜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어. 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한 번쯤은 시험해보고 싶었어. 흥룡회의 아리아가 아닌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는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의 실험은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겼다. 세상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은 결코 평범해질 수 없다는 운명을.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각이 흔들리고 있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투자 전문 기업 블랙로즈 인베스트먼트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낡은 기업들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젊은 총수 아리아가 있었다. 흥룡회의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대 기업의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아리아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대에 머물러 있던 낡은 조직을 뿌리부터 개혁했다. 불법적인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빠들의 합법적인 사업체를 통해 조직의 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렸다. 오늘 흥룡회의 최고 간부 회의가 열렸다. 과거의 주먹들이 아닌 지금은 각 계열사의 대표가 된 간부들이 아리아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원로 세력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보스 저희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리아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서준에게 눈짓했다. 서준은 즉시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몇 개의 파일들을 띄웠다. 그것은 반대 의견을 낸 간부가 라이벌 조직과 내통하며 조직의 정보를 빼돌린 증거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배신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아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흥룡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분들은 도태될 뿐입니다. 끌어내.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다. 배신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끌려나갔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리아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평범한 삶을 향한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무자비한 여왕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힘과 절대 배신하지 않을 새 오빠, 즉 가족의 유대만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배하기 시작했다. 1년 후, 남미의 어느 후미진 광산. 깡마른 한 남자가 기계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한때 강민호라고 불렸던 그는 이제 이름 없는 7-3-4번 죄수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우연히 감독관이 보고 있던 낡은 신문 조각을 보게 되었다. 아시아 경제를 뒤흔드는 젊은 기업가로 소개된 한태호의 사진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텅 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지저분한 유흥가. 허름한 지하 배서 오수진이 더러운 바닥을 닦고 있었다. 화려했던 미모는 고된 생활과 절망으로 모두 사라지고 거울에는 낯선 중년 여인의 얼굴이 비칠 뿐이었다. 바의 낡은 TV에서는 한지훈이 제작한 드라마의 시상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배우의 미모를 칭찬하며 작년에 스캔들 터졌던 오수진인가 하는 애보다 훨씬 낫네라며 낄낄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들의 지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다시 현재. 아리아는 모든 것을 시작했던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 있었다. 6개월 전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군주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새 오빠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태호가 보고했다. 이번 분기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었어. 이제 금융계에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문화계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을걸. 서준은 말없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다. 아리아는 와인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을 향해 건배했다.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 엎드린 신하들처럼 보였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힘이고 제국이었으니까. 배신당한 신부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용의 여왕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